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병원 아토피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안강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아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자주 재발되기도 하고 특징적인 부위에 어떤 특징적인 발진 모양을 나타내고요. 또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들을 잘 갖고 있어서 이런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또 피부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굉장히 보기 좀 불편한 저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빨갛게 부어 있고 진물이 나기도 하고 가려워서 계속 긁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오래된 흉터 자국 같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나이가 적을수록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또 몸통 이런 데 증상들이 나오는 게 비해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특히 팔꿈치 앞, 또 무릎 뒤, 목, 귀 밑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워낙 피부병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잘 생기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나 또는 세균 감염에 의한 농가진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 소위 물사막이라고 얘기하는 전염성 연속종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또 진균 감염, 소위 무좀과 같은 그런 곰팡이 감염이 피부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소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데 어떤 원인이든 간에 피부 염증이 생기면 피부 염증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고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면 아이들이 긁기 시작을 하는데 긁기 시작하면 이 피부 염증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면 악화된 피부 염증 때문에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더 많이 긁게 되죠. 그래서 점점 피부 증상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각종 다양한 악화인자들이 각 단계별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사리 다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병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힘들고 환자도 오랜 기간 동안 괴로운 증상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또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그 증상의 어떤 변화를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나이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이런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위장관 알레르기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이런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 소실 되더라도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면서 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은 피부에 나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를 충분히 관리를 해서 가려움증이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또 생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동시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자연 경과를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위험군이 있는데 이 환자들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상당수가 성장을 하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소위 관해라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수의 아이들은 오히려 크면서 이런 피부염이 관해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일부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없어지더라도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중에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까지 발생하는 이런 자연 경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가지는 것은 어떤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더 잘 생기는 위험군인가, 또 어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자연 관해로 가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이런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상황들에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각 단계별로 노출이 되는 그런 여러 환경 요인들이 이런 식의 나쁜 경과를 밟게 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악화되는 데에 관여하는 환경 요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고 관리만 해줄 수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이 자연 관해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테니 훨씬 더 가볍게 우리 아이들이 이 아토피 피부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은 적어도 이런 네 가지 특성은 알고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 만성질환입니다. 절대로 급성질환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한 달이면은 이 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급성으로 없앨 수 있고 급성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경과를 갖고 있는 특징이 이 병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기 치료와 꾸준한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발진이나 진물이라든지 또 세균 감염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염증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결국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요체입니다.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소위 스테로이드라는, 특히 국소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들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여러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악화인자로 작용하는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전부 예후가 다르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다르고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도 다르고 얼마나 심하게 가는지도 다르고 얼마나 가볍게 지나가는지도 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알레르기 행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부만 쳐다보지 말고 아토피 피부염이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긁고, 결국은 저 고리를 한꺼번에 전부 다 끊어야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텐데요. 첫째는 가려움증을 줄이는 것들, 그다음에 염증을 줄이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 관리나 환경 관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면 일단 환자를 정상적인 선순환의 고리로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치료를 초반에는 꽤 여러 가지 치료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치료 경과가 좋게 되면 필요 없는 치료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치료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 아토피 피부염을 장기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1단계는 소위 일반 치료라고 해서 피부 관리, 환경 관리, 식이 관리, 심리 관리가 그 요체가 됩니다. 특히 이 일반 치료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라면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것만 잘 되면 2단계나 3단계로 올라갈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2단계나 3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환자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그런 약물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단계에 있는 약물 치료들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소 염증 치료제고요. 추가로 뭐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 항증균제를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까지 잘 하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는데요. 그러면 약제들을 사용들을 끊고 1단계로 이제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2단계를 해도 환자가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3단계로 할 수 없이 올라가지만 3단계는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고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형 병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치료가 맞을지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1단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피부 관리 잘 아시죠? 목욕, 그다음에 또는 샤워, 그리고 보습제 사용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목욕 비누는 아토피용이나 지방 제거능이 적은 것으로 선택한 소위 pH가 알칼리성이 아니라 일반 비누와 같은 알칼리성이 아니라 약 산성이나 중성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비누를 사용을 하고요. 목욕 혹은 샤워는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도 좋지 않고 너무 긴 시간도 좋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분 내외가 받아들여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 즉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데 물기가 축축이 떨어지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개는 수건으로 톡톡 두들기듯이 살짝 물기만 제거한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습제는 피부가 건조하면 여러 차례 발라지고 건조하지 않으면 한두 차례만 발라줘도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보면 되게 여름하고 겨울이 되게 악화되는 계절인데요. 여름은 워낙 습도가 많이 높고 땀이 많이 차고 해서 피부가 많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오히려 제습을 해서 습도가 40에서 50% 사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쉽게 땀이 많이 차지만 이런 땀이 차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고요. 간단한 샤워와 보습제는 주로 크림보다는 로션 타입으로 가볍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보습제 사용 횟수도 많이 건조하지 않으면 한두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반면에 겨울은 보일러를 떼고 되게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가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보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습이고요. 가습기를 써서 40에서 50% 사이에 상대 습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샤워보다는 물에 담그는 통목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보습 효과가 오래가는 크림 타입을 좀 선호하고요. 보습제 사용 횟수도 여름에 비하면 더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환자가 식품 때문에 피부 증상들이 훨씬 더 악화됩니다. 약 30%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시고 그 해당하는 음식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식품 알레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 식품들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병원에서 이 전문 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적정한 일정을 계획을 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환경 요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대기오염, 꽃가루, 기후, 식품, 진먼지, 진드기 여러 가지 유해 환경, 실내 동물들이 있는데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접 없던 병을 일으키는 발생 인자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들은 발생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미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환자들한테서 증상들을 더 악화시키는 악화인자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인자가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되는지는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요. 내가 피해야 되는 환경인자가 A와 B라면 A와 B만 피하면 됩니다. C와 D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별 맞춤 관리가 좀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환경인자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온도하고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충분히 제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가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습하는 방법들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적정 습도를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40에서 50% 사이로 맞춘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먼지 진드기 말씀드릴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가벼운 애들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상이 심한 아이일수록 이런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관리가 좀 필요한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야 되고요. 한두 가지만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요약을 하면 첫째,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온도, 습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빨래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집에서 치워야 될 것들이 있죠. 특히 뭐 카페트라든지 뭐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집먼지 진드기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을 1년 내내 맞춰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 알레르기 아이들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꽃가루 노출이 되지 않도록 봐야 되는데 대개 겨울철에는 꽃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대개 봄, 여름, 가을에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꽃가루가 뭔지를 아시고 그 계절을 피하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실내 환기 다 필요하시죠. 청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환기를 하되 꽃가루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꽃가루 시즌에는 환기를 가능하면 이른 아침에 하도록 유지를 하고요.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꽃가루가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시 제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외출을 하고 오면 반드시 옷을 털어내고 잘 씻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제거, 이거는 뭐 가옥 구조라든지 이제 가옥의 이제 연도별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가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층수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생기는 부분 화장실, 주방, 에어컨, 세탁기, 뭐 의류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제거하는 방법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라서 아마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실내 동물, 요새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특히 고양이나 강아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요. 뭐 햄스터 키우는 집도 뭐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 키우고 있으면 새로이 키우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이미 키우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환기도 자주 시켜야 되고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고양이나 강아지 몸에서 떨어지는 비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에서만 이 애완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목욕을 시켜주시고 직접 접촉하는 것은 우리 환자 아이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실내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오염 물질들입니다. 특히 뭐 미세먼지, 뭐 휘발성 유기 화합물, 포르말데하이드 뭐 등등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회피하는 것이죠. 특히 뭐 미세먼지 많이 높은 날들은 아무래도 외출을 좀 삼가하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직접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면 짧은 옷보다는 아마 얇은 긴팔 옷 또는 긴 바지를 입히는 것이 필요하고 바깥에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바로 옷은 털어내고 깨끗이 닦고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라든지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날은 좀 외출을 삼가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뭐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새집 같은 데가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세탁물들이 문제가 되지만 베이크아웃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기에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도 역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흔히 환경부에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것 이런 거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세요. 적절한 마스크를 이용하세요. 외출 후 깨끗이 씻으세요. 예,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 간단한 수칙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대기 오염하고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요새는 뭐 이런 정보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되고 또 앱을 가지고서도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에어코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앱에서도 역시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하니 주로 이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약물 치료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소 스테로이드와 국소 칼슘 억제제가 있습니다. 먹는 약은 뭐 오늘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는 아마 의사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는 사실 집에서 이제 계속 쓰시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첫째 말씀드릴 거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대부분 걱정을 해야 할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단계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 두 번째 온몸에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하는 아이들, 셋째 매일 바르고 그 기간이 뭐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간헐적으로 쓰고 낮은 단계를 쓰고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들이 악화되기 시작할 적에 초반에 발라주면 횟수도 훨씬 더 줄이고 환자를 훨씬 더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강도가 낮은 제제부터 사용하고, 피부 상태가 호전되면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진물이 나는 부위는 로션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쓰고, 진물이 없는 부위는 크림 또는 연고 형태의 스테로이드를 쓰십시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스테로이드가 싫다 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발된 약제가 국소 칼시누린 억제제입니다. 2세 이상의 아토피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2번씩 쓰는 것들입니다. 적절한 연고 사용량은 어른 검지 한마디에다가 짜내면 그 양을 2손바닥 넓이 병변에다가 얇게 펴서 바르는 것이고요. 뭐 1달, 2달을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 쓰는 방법들인데요. 증상이 나올 때 잠깐 썼다가 빨리 끊어버리면 금세 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증상이 나오면 약을 쓰시지만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소량씩 인터벌을 길게 하면서 쓰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재발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결국 총 스테로이드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토피 피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대개 1살, 2살에 생긴 아이들, 좀 늦게 나오더라도 한 5살 이전에 생긴 애들인데, 이 아이들은 상당 부분이 성장하면서 자연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애들을 편안하게 끌고 나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아토피 피부염을 없애느냐가 사실은 목표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같은 기간을 앓더라도 스테로이드 쓰는 거를 2번 쓸 거를 1번만 쓰게 하고, 온몸이 진물이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할 애를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다니면서 집에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급성 악화가 생기는 것들을 최선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결국은 자연 소실돼서 그 아이는 나중에 학교 갈 때쯤이면 아토피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아이들은 늦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5살 넘어서 지속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더 지속기간이 오래 간다고 목표 설정치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장기 목표, 장기 치료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이가 들수록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매일매일 본인의 증상을 관찰을 하고 어떨 때 나빠지는지를 확인해서 나빠지는 그 요인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정하게 급성 악화가 없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어머니께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증상일지를 잘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 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냥 본인의 어떤 일기장에다 쓰셔도 되고요. 요새는 뭐 이런 앱들도 있으니까 앱을 이용을 하면 자기 핸드폰에 기록들을 계속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토피 피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거고요. 조금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괴로워하지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연 소실됩니다. 나이가 들면 다 없어질 수 있고요.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피부 관리를 꾸준히 잘할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노출되는 환경을 증상을 나빠지지 않도록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먹을 거 다 먹이고 꼭 필요한 음식만 제거를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이런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